네, 인문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팟빵, 팟캐스트, 팟티 등으로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문결 TV가 이번 달부터는 새로운 기획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내부 시각으로 인문결 연구소 시각으로 보는 세계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인사를 초청을 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야들 그리고 그 뒷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2019년 12월 첫 이제 시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손님으로 아주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냐면은요. 자, 소개를 지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군인권센터 소장을 맡고 계시는 임태훈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이 자리에서 모시게 될 줄은. 그러게요. 저희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이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는 사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문결 이 TV에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임태훈 소장님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모르신 분이 있다면은 군인권센터 소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그 이외에도 어쨌든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민감하게 활동적으로 그 영역을 개척하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이시라는 걸 소개를 이제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소장님 처음 우리 출발 지점은 성소수자 인권 문제.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신 거잖아요. 네, 20년도 좀 더 됐죠. 네. 20년 그러니까는 2000년대 초반이 아니라 90년대 말로 넘어가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기로 어떤 그런 모임으로 작은 모임으로 시작하셨다고? 제가 처음 이제 인권에 접한 거는 엠네스티 접했고요. 엠네스티. 예. 엠네스티 회원으로 그냥 캠페인 같은 데만 좀 참여했었고요. 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거는 9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네, 96년도니까. 96년도에 그 남성 동성애자 그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인권 모임에서 좀 활동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동성애자 인권연대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었죠. 그게 97년, 8년입니다. 97년, 8년. 그러니까 네. 그 당시는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나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커밍아웃한 사람이 홍석천 씨로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 아닙니다. 저기 계명대학교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서동진 교수라고 네. 당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죠. 석사과정인가 박사과정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그 연세춘추를 통해서 이제 서동진 씨가 커밍아웃해서 대학 내 동성애자 동아리인 컴투게더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에서는 사실은 처음으로 커밍아웃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밝힌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벽장을 뚫고 나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나는 골방에 있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어떤 제2의 삶을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금 전에 홍석천 씨 그 방송인 말씀하셨습니다만 워낙 이제 유명하신 분이니까 나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이 이제 바로 일파만 바로 퍼질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유명하지 네.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의미에서는 커밍아웃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엄청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 대중에게 커밍아웃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자기 부모님들한테 예. 커밍아웃하는 것이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흔하고 또 음. 하나는 이제 감금되거나 심지어는 기도원에 폐쇄기도원에 끌려가서 가족 안에서도 예, 그럼요.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시킨 사례. 요즘은 이제 정신과에서 정신질환이 아니니까 안 받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활동할 시기만 하더라도 폐쇄병동에 감금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 가족들 안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인권 침해 네, 네. 그 요소가 이제 이미 가족들 안에서 더 심한. 왜냐하면 일단 뭐 외부인이야 그러든 말든 무관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나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인물이란 그쪽으로 갈수록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더 심해진다 오히려. 그렇죠. 한국은 가족 중심의 유교주의 문화가 가장 뿌리 깊기 때문에 서양도 사실은 커밍아웃 할 경우에 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미국의 통계를 보면 청소년 자살률에 비해서 성소수자, 동성애자 자살자 비율이 많게는 뭐 6배, 적게는 3배 이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FBI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자살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뭐 혐오 범죄의 피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 연방 수사국에서 이제 통계를 내서 국가 정책에 반영할 정도로 이제 그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갈 곳이 지금 사실은 쉼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일반 청소년 기관에서 또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쉼터에 안 받아주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유일하게 이제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상담해주는 띵동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긴 한데 띵동? 예, 띵동. 그러니까 배를 누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찾아보려면 어떻게 띵동 아니면 띵동이라고 띵동. 예,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 센터인데 여긴 또 쉼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만 있다가 이제 밤 시간이 되면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의료 지원이나 변호사도 상근하고 있어서 법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한국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갈 곳이 없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도 이게 열악한 그런 상태로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데 서구 사회에 비해서 더더군다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은요. 한국에도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퀴어 문화 축제나 이런 데에서 프리허그도 하고 그러한 이제 그 편견을 깨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이 청소년 자살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 모임이 전국적으로 생겨났고 이 부모 모임의 파워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부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출 청소년들이나 그런 혐오 범죄에 맞서서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러한 바탕에서 사실은 미국이 70년 동안 투쟁한 가운데 최근에 이제 동성애자 결혼이 미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합법화가 됐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한 20년 넘었으니까 20년 동안 갈목할 만한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 투쟁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20년 투쟁이다. 근데 70년 투쟁이라는 것이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70년이 되나요? 70년 전부터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하고 그 이제 그 차별에 맞서서 싸운 거죠. 그러한 역사들을 말하는 그게 이제 70년이라는 것이고 지금 20년이라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는 임태훈 소장님이 활동을 개시한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한국에서는 1993년부터 운동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좀 넘었죠. 그러니까 한국 이 20년 동안 그래도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석천 하리수라는 분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했고 방송 출연도 가능하게 됐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 의해 차별 받으면
진정 대상을 해서 차별을 구제하는데 최근에 이 법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삭제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근거 이유는 이것 때문에 에이즈가 늘어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이게 이제 일종 정도 반동이죠. 예. 예. 그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계속 우리 이야기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그 이슈들이 이제 옆으로 가지가 이제 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유럽을 비롯한 이 서구 사회에 비해서 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잘못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전해진 것이 있다는 그 문제가 이제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에이즈와 관련된 그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에이즈와 관련된 문제에서 진짜 그 가장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그 성소수자 문제였었어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네. 그건 의학적으로 이제 뭐 이미 다 밝혀진 건데요. 네.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면은 이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동성애자의 질병이라고 하는 순간 이성애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을 미국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하고 에이즈 감염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 이 레이건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물려서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에이즈를 무기를 삼았는데요. 네. 그 결과 미국은 사실은 그 에이즈가 이성애자, 동성애자 관계없이 에이즈가 확산을 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책을 초기에 영국이 따르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콘돔만이 유일한 성병을 그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책을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는 동성애자의 질병으로 몰므로 인해서 오히려 감염일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바이러스가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너는 도덕적이니까는 또는 너는 이성애자니까 너는 동성애자니까 내가 질병을 감염되게 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성관계만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감염이 됐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감염 숫자가 이성애자가 월등히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비례적으로 봐도 이성애자의 인구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통계학적으로도 에이즈에 대한 그 감염 네. 그 비율이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가 더 감염 숫자는 이성애자가 더 많고요. 감염될 확률은 동성애자가 더 높죠. 왜냐하면은 네. 동성애자들은 그 적은 인원 안에서 자기 파트너하고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이성애자보다는요. 이성애자 숫자가 더 많으니까요. 마치 과거에 그 유럽의 그 왕실에서 네네. 그 어쨌든 간에 파트너가 정해진 그 숫자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에이즈 그 당시에는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이제 질병에 뭐 매독도 있었고 그렇죠. 임질도 있었고 예.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한 성관계를 성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감염인들이 사실 옛날에는 감염되면 막 죽고 이랬잖아요. 네. 막 우리 이제 에이즈 그러면은 가장 큰 편견이 뭐 여기 얼굴에 막 반점 같은 거 생기는 거 있잖아요. 네. 카포시 육종이라고 하는 거요. 네. 이거 요즘 많이 안 생기고요. 그리고 감염돼도 죽지 않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은 바이러스가 제로까지 내려가요. 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검사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감염인이 아닌 걸로 나와요. 그만큼 약이 많이 개발됐고 인간이 바이러스하고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염인하고 전 비빔밥도 같이 먹거든요. 예. 양푼이 비빔밥도 예. 제가 간병 생활도 옛날에 같이 했었어요. 예. 제가 간병해주고 했는데 저 뭐 감염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편견이 그만큼 이제 무섭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 최근에 그 영화 제목이 뭐였습니까? 퀸 영화. 네네. 프레디 머큐리, 네. 보헤미안 랩소디. 네네네. 그 영화 뭐 음악적으로는 이제 저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봤어요. 네네. 굉장히 저도 이제 재밌게 봤고 굉장히 이제 감동적이고 좋은 영화인데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 동성애와 에이즈는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그것만 해도 이제 옛날 과거 얘기였는데 네, 이게 네. 최근에 영화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그런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없잖아. 그러니까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을 때 이제 사망한 것이고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당시는 안전한 성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 이런 의식이 지금보다 굉장히 약할 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고 또 예방하는데도 취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초창기 에이즈 감염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성애자, 동성애자 할 것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프레디 머큐리의 영화는 저는 오히려 이제 퀴어 영화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던져주는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프레디 머큐리에 열광을 하는 건 좋지만 프레디 머큐리가 지금처럼 신약이 개발되어 있고 안전한 성관계를 했으면은 우리가 더 오래 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에이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좀 관망해야 되는 거지. 커봐라 동성애자니까 머큐리도 에이즈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은요 네. 한 인간의 역사를 올고지 그 부정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시각이다. 저는 그건 굉장히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연예계나 이런 데서 보면 12월 1일 이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유엔이 정한. 예. 그럼 레드 리본을 다 달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드 리본의 의미가 그 붉은 피에 의해서 감염이 되니까 에이즈는 우리가 극복하자라는 의미에서 빅토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감염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공존하자라는 의미가 큰데 예. 그거를 너는 동성애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그 인간에 대한 몰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설명 자체가 완전히 이런 질문 자체를 무한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질문을 해야지 또 답이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병 문제와 관련 없이도 어쨌든 이 종교 문제하고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가 더 앞장서서 그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아까는 이제 유럽과 달리 우리가 유난히 더 그렇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종교 문제로 들어가면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비슷해져 버린단 말이죠. 네, 네. 뭐 미국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는 이 종교적으로 이 아직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유럽 사회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사실 종교인 비율로 따지자면은 그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이 남쪽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카톨릭이 아주 대세고 북쪽 유럽 같은 건 이제 뭐 신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양쪽 다 이 종교인 나는 신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많이 대답을 한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소위 그 세속성 네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삶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네네. 종교는 어떤 마음의 어떤 다른 측면이고 인간의 사회의 어떤 구성의 원리는 세속성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그 세속성의 이해도 네. 이건 또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유럽 사회가 아직은 많이 높단 말이에요. 네네.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은 것이 스페인 같은 경우도 카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게 이 성소수자 관련해서 많이 더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아일랜드가 네. 국민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성혼에 대해서. 네. 근데 아일랜드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네. 카톨릭 인구의 숫자가 월등히 다수인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혼이 합법화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찬성이 더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론 종교학자들이 좀 검증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단편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본 종교와의 대화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기복적이다. 기복적이다. 네, 그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이게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던가 자기 영혼의 어떤 구원이라던가 실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쫓아서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지낼 것인가가 아니라 악착같이 유일신을 믿으면서 다른 거는 다 배척하고 아주 안 좋은 것만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 이게 한국의 기독교가 좀 이상한데 그 선앙당에 빌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비는 형태로 지금 넘어가서 네. 종교가 굉장히 목사님의 말이 그 법인 것처럼 여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교회 세습에 대해서도 교인들이 반발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독교 국가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인종 갈등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흑인이 가는 교회가 따로 있었고 네. 백인이 가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분열이 됐죠. 그래서 이게 옳지 않다라고 이미 그 오랜 투쟁에 의해서 이제는 그런 교회들이 없어졌습니다. 네. 백인만 받는 교회. 네. 왜냐? 교인이 안 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지 않습니까? 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누가요? 20, 30대가 교회를 가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와가지고는 죄의식만 심어주고 있고 헌금 얘기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 배격하고 있고 난민 배격하고 성소수자 배격하고 여성 혐오 부추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정부패 많고 팬티 내리라는 소리는 하고 있고 이러니까는 그 부분에서는 팬티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빤스, 빤스라고 예, 말씀해 주세요. 네. 빤스 내리라고 하고 있고 뭐 성추행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가 교세를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가면요 레인보우 깃발이 걸린 교회들을 볼 수 있어요. 흔히. 교회 레인보우가 네네네 장로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걸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소수자들이 교회를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설 곳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도 이제는 신앙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요 기독교인들 중에 성소수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갈 곳이 없어요. 교회 가면 죄악이라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스트레스죠. 네. 그래서 생긴 게 섬돌 향림교회 여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네. 섬돌 향림교회 같은 경우에 인권재단 사람하고 이제 건물 같이 쓰는데 여기는 그 명동 향림교회에서 분당에서 나온 교회인데 임보라 목사님이 네. 그 계시는 곳인데 여기는 성소수자들을 중심으로 그 교회 활동을 해요. 네. 그리고 일반 신도들도 거기에 동의해서 같이 따라 같이 오고. 나오신 분들이고요. 위치가 어딘가요, 여기가? 위치가 여기가 망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사목 활동을 그렇게 또 이제 성소수자 중심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우리 기성교회도 어떻게 하면 성소수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안식을 받고 함께 할 수 있는지 고민할 때가 온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좀 전까지 이제 질병 관련해 가지고 문제 얼마나 이제 그 오류 투성의 정보들을 우리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대하고 있었는가. 그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편견 문제 이런 이야기를 소장님으로부터 들어봤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또 하나가 이 종교 문제를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종합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잘못된 정보들로 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압박 혹은 어떤 그 잘못된 이 편견 전파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게 원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종합적일 수 있는데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종합적인 편견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어쨌든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난민 문제하고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난민 문제 같은 경우도 다른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뭐 접촉하면 안 좋은가?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 종교적으로 뭐 다른가? 그것도 아닌데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어쨌든 간에 이게 말이 통할까? 아니면 우리하고 뭐 좀 접점이 있을까? 이러면서 그냥 단지 다르다는 이유가 그것이 이제 그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 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그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 대한 생각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임 소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난민 문제 또 성소수자 문제만큼 뜨거운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국 국민들이 착각하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들이 선진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선민 의식이 과연 있다면 본인들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땠을까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네. 유엔군이 이제 출동을 하죠. 네. 부산까지 이제 함락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엔이 최초로 난민에 대한 그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여지가 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부산이 함락되면은 다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수용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민 대책을 세웠다는 점을 네.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난민 대통령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게요, 기아 환경에 의한 난민도 있고요, 정치적인 박해를 받은 난민도 있고요. 여러 난민의 이 그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망명을 했기 때문에 난민에 네. 속하는 거죠. 네. 그와 별도로 다른 정치적 망명한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들은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굉장히 일국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네.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인식도 이제 서서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한국이 분담해야 될 국제적인 책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엔 난민 그 기구에도 돈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한국도 난민 조약을 가입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면 이걸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식민지를 다 국가를 뒀으니까 식민지 국가의 난민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굉장히 그 사회적인 이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면 우리가 뭐 그 흔히 뭐 기아 포르노라고 얘기하죠. 그 우리 TV 보다 보면은 바싹 마른 아이가 뭐 이 아이에게 뭐 이거면은 뭐 얼마를 살 수 있고 이 얘기 하잖아요. 예. 그 친구들이 거기 안 있고 탈출하면 난민인 겁니다. 그거 보면서 안방에 울면서 핸드폰으로 성금 내는 것도 난민을 방지하는 업무이긴 하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경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우리 한국 영토로 왔을 때 그냥 울면서 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난민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서구 사회가 이제 특히 유럽 사회가 우리보다 이제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 겪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럽이야 그들이 과거에 이제 식민지를 했으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그 뭐라고 다시 되돌아오는 네, 어떤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우리가 뭐 언제 식민지를 해봤어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책임져야 돼라고 네. 말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네, 네. 아까 임태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이 창설된 이후로 최초로 난민 계획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이 한국 전쟁.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이 난민으로 내몰릴 수 있는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유엔이 책임질 것인가 예. 국제사회에서 네. 그것이 이제 유엔의 최초 난민 계획이었다는 점. 그리고 왜 그 제주도 4.3 사건 그 당시에도 많은 제주도 도민들이 일본으로 실제로 난민을 갔잖아요. 네, 뭐 그렇죠. 정치적 망명인 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적 망명도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맞아 죽기 네, 그쵸. 생겼으니까는 네. 도망가서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는 이 우리나라 정부가 박해를 한 것을 일본 정부가 받아줬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그 제주도 도민들이 이 난민으로서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 세대에서 근데 정작 이번에 제주도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 지난번 그 예멘 난민 같은 경우에 그런 것에 있어서 그게 과연 그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할 자세였는가 이제 그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우리 과거 인심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은 물 한 바가지라도 먹여서 보내는 건데 어렵게 도망쳐서 왔는데
우리 법원이 가끔 이런 가혹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네가 난민을 입증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입증하려면 이 사람 가서 살해당해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판사들 질문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법무부도 난민 수용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난민법이 있고 예. 난민 조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꾸 좁게만 해석하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만큼의 난민을 부담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국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분담금들을 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한국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뭐 이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거짓 정보들이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하는 일 안 하시잖아요. 시골에서 맞아요. 농사 짓는 일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3D 업종에 한국 국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종사하고 계십니까? 종사 많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의 사회적인 기반 밑에 안 보이는 데서 그 산재 처리도 안 되는 네. 가운데 굉장히 뭐 체불 임금 받아가면서 네. 욕 들어가면서 일하고 있는 이게 밑에 바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재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다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인 건데 참고로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죠. 유럽 사회 같은 경우도 난민들이 많이 생기게 된 어떤 그 기본적인 처음 이유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 국민들이 일을 안 해요. 그 특정 업종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인력이 필요한데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는 그 빈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로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일부 고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피고용자들을 일부러 난민들을 선호하죠. 왜냐하면은 그 막 다룰 수 있죠. 속되게 말해서 보험 안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 체불 뭐 연장되는 거 뭐 숱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오히려 그런 것을 이제 선호해서 그 음성화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어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어떤 그 판단이 돼가지고 그 일자리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 한국이요 난민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대규모 난민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유럽은 이제 지중해 끼고는 바로 앞이니까 이탈리아 이런 데 마구 이제 뭐 배로 넘어오는데 한국에도 배로 넘어온 일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이 이제 그 보트 피플 이제 그 함락됐을 때 호치민군에 의해서 함락됐을 때 다 그렇게 넘어왔을 때 우리 그때 우방국이라고 얼마나 잘 받아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본이 재난 사태가 뭐 벌어져서 섬이 절반이 침몰한다면은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개연성은 높지만 또는 북한이 뭐 체제가 붕괴돼서 뭐 대규모 난민이 넘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난민에 대한 계획도 좀 다각도로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유사시를 대비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 난민문 얘기 같은 경우에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인문학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접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여와 보상이라는 이 상호 관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보통 이제 전통적인 사회학에서는 그 개인과 집단을 이렇게 나눠 개인들이 모이면 집단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편적인 설명을 하는데 사회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개인들이 물론 있는데 이들이 그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개인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묶어놓으면은 사회가 된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어떤 내가 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뭐 월급을 받아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보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해서 월급을 그냥 받는 건 아니잖아. 일을 해줘야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여라는 것인데 그럼 기여라는 것도 기여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여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여와 보상은 떼야 뗄 수가 없는 유기적인 이렇게 묶여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사회와 나와의 어떤 그 관계에서 난민 친구 없으시죠? 네. 저 난민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버마가 군부 독재 시절에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이 네. 계셨어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제 대학원 후배이긴 한데 마옹저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그 버마로 돌아갔는데 네. 이 친구와 여러 명이 이제 소송을 해서 네. 법무부는 난민 인정 안 했거든요. 네, 네.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 난민 지위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축하해라고 얘기하면서 혜택이 뭐야라고 얘기했더니 혜택은 없고 세금만 내면 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세금 내가 이랬더니 정착금 안 주냐고 내가 물었더니 그런 건 없고 이제 국민건강보험료 예. 내야 되고요. 예, 물론 예.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네, 네. 근데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내가 여기서 이제 근로를 하게 되면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한국에 와서 얼마나 소비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까? 대학원까지 갔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이 국민이 된다는 것은요. 네. 사실은 한국이 참 배타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제 잔재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것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만 가더라도 사람은이라고 그렇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독일 가서 아파도 나는 그렇죠. 독일 국민이 아니라도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국민이 되어야.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외여행 가서 아프면 그렇죠. 특히 선진국 가서는요. 그러한 혜택도 받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세계 시민으로서 혜택을 다 누리면서 너희는 안 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난민 문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본인이 옹졸해진다. 네. 그리고 굉장히 찌질해진다. 네, 네. 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제 그건데 기여와 보상 문제가 이게 이제 한 개인과 사회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법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 취급을 해서 어떤 그 우정 관계 이게 이제 외교가 되는 것이고 그 뭐 싸우면은 그게 이제 전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국가를 법인화 시켜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국가도 마찬가지로 기여와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이거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이제 받는 데는 익숙했어요. 과거부터 우리는 이제 그 6.25 전쟁도 그랬고 등등 받는 데는 익숙한데 이 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 우리가 왜? 이런 생각들이 아직까지 너무 커요. 근데 이거는 사회의 구성 기본 원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국제사회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 있는 예를 들자면은 유엔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인권 그 난민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다가 기부금을 많이 낸다는 말이죠. 네. 근데 정작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엔이라든가 혹은 OECD 등등 이제 국제 단체에서 찾아보면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을 별로 뽑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어디에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돈은 내는데 거기다 적절한 선에 우리가 이제 그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무원 숫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적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심하게 불균형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물인데 국제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또 많이 해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요. 네. 그 큰 국제 기구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자잘한 것들만 있습니다. 국제 백신 연구소 서울대 안에 들어가면 이쪽 사람 잘 몰라요. 네. 서울에 난민기구 서울 사무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UNDP 있다가 철수했고, 그리고 북한 인권을 감시하기 위해서 UN 인권 최고 대표실에 동북아 사무소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방콕만 가더라도요, 세계보건기구 동남아 지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UN 인권 최고 대표 그리고 아이로 기구들 거기에 보면은 동북아 사무실, 동남아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에서 UN 공무원들이 와서 사무소를 우리 미 대사관처럼 차려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 인권 선진국이고 아시아 전체를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범 국가가 아니었고 그리고
인권 문제가 단시일 내에 굉장히 민주화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을 북한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전범국이니까 안 되고요. 네. 중국은 인권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안 주죠. 그러면 방콕은 왕정국가입니다. 네. 버마 안 되죠. 버마는 옛날에 1960년대에 사무총장이 나왔던 네. 나라이긴 합니다만 필리핀 뭐 인권 침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에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유엔의 수장이 됐다고 좋아할 문제만은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따라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사실은 유엔에서 수장 역할들을 좀 하셨거든요. 네.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부대표도 하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국제 기구에 수장들이 좀 계셨어요. 네. WHO 사무총장도 하셨고 이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성 있는 자세가 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기 시민교육 그것도 하나의 것도 한 파트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부족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부족하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도 세계사를 할 때 좀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다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 아이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죠. 국제 노동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내 자체에서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뭐 선진국들은 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이런 국가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임단협을 모의로 하거든요. 예. 과목에서. 예. 그러니까는 한국은 아직 많이 부족하죠. 예. 예. 제가 이제 저 국제 문제 관련해서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다룰 때도 이제 항상 느끼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뉴스의 소비자들도 그렇고 뉴스의 생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그 국제 뉴스를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이 4대 강국, 네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쪽 이야기가 결국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돼 있을 때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 문제라고 봐요.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 문제하고 관련이 다자 외교에 약하죠. 그렇죠. 양자 외교에만 강한.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동향에 있어서 우리 관심을 안 가져요. 남미에서 무슨 일이 어떤 아프리카에서 혹은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근데 그게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반응부터 먼저 와요. 이 언론사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여기서 한국에서 있었죠. 네. 사실 관심이 그닥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대통령이 참석하시고 뭐 했지만은 사실은 뭐 거기 있는 그 분들 정상들과 서브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히 엔조 영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은 정부 간 회의를 하면 비정부 간 회의도 있는데 아셈도 비정부 간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한아세안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남방 외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하죠. 사실 맞습니다. 그 한아세안 이번에 그 회의, 그다음 한메콩 국제 회의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는데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저 정치적인 어떤 민감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쪽으로 다 이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굉장히 좀 등한시했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교역량이라든가 인간 이동량 이런 것들로 따졌을 때 동남아시아 이 아세안 지역 국가들이 굉장한 그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이 교류를 해요. 근데 이 무시를 해요. 뭐 동남아시아는 일단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사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하고 우리 무슨 그러니까 이 4대 강국 정도의 어떤 대우를 받은 적이 없죠. 그런 거에 있어서 이번에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아는데 자 그러면은 소장님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첫 질문하고 연결이 바로 이제 되기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소장님이 인권 이 문제 좀 더 광범위한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좁혀 들어간다면 소수자 인권 문제 여기서 출발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군인들의 그 인권 문제 이쪽으로 이제 집중 관심을 이제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로 이 군 인권에 이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건가요? 군인권센터가 지금 10년 됐어요. 네, 근데 10년. 이제 제가 이것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 네. 저한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동성애자로서 병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은 동성애자를 질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 정체성 트랜스젠더를 성 정체성 장애 그리고 동성애자를 성적 선호도 장애라고 이 징병 신체 검사 질병 분류표에 그렇게 해놨어요. 네. 근데 미 정신의학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는 이게 질병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옛날 걸 그대로 이제 고집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군형법 92조가 네. 동성 간에 합의한 성관계를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저의 군 입대에 대한 굉장한 양심의 문제로 다가왔던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나의 존재를 불법화하고 있는데 나를 정신병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군대를 내가 복무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저는 병역 거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제가 병역 거부하면은 여진인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기적 문제가 아니고 조기적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병역 거부를 해서 1년 4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다음에 우연찮게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실태조사 연구영역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국군을 쭉 이제 육해공군 해병대를 다 돌아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가운데 이런 군사주의 문화가 뭐 병역 악폐습이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나 학교 문화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고 네네. 또 이분들이 이제 약한 소수자들을 또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군대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 저희가 2009년부터 이제 군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이면 딱 진짜 10년이 된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의 정체성을 계기로 해서 저는 병역 면탈을 편법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미친 척하고 정신과 가서 정신과 진료 기록 하나 받아서 그거 떼주는 의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신검장에 가져가서 받고 인후보정서 받고 그러면은 그때는 트랜스젠더하고 동성애자 구분도 잘 못할 때예요. 그러면은 제가 병 단마진처럼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진짜. 저는 그거는 내 양심을 속이는 거니까 네. 난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한국군이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이 군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사실 한국 남성의 대부분은 이 병역 의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부분 이제 빠져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통과해야 그쵸. 사회가 되는데 그냥 군대에서 이 옛날에는 뭐 길게는 30개월이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서 18개월인가요? 뭐 이 정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간 동안에 겪은 그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사회에 나가서까지 계속 영향이 되고 소위 말해서 우리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도 빠져가지고라든가 무슨 뭐 등등 군대에서 쓰는 용어들이 계속 우리가 유지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서열 문화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유교 사회라고 하지만 그 유교 사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은사에 대한 혹은 부모에 대한 이런 어떤 존경은 있지만 선후배 서열을 매겨가지고 이런 거는 저 유교 사회 뭐 그렇게 문화라고 볼 수는 없고 일제 잔재죠. 그러니까 일제 잔재, 그러니까 제국주의, 이 군국주의 문화의 잔재인데 이것이 군대라는 어떤 그 틀 안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군대는 저 때는 15일 먼저 들어가도 깍듯이 윗사람을 모셔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군 어떤 그 문화 좁게 말하면은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군에서의 인권 문화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사회가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도 안 알아줬죠. 근데 저희가 이제 사건을 하나둘 이제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존재감이 이제
알려졌고 예. 제도도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2011년에 노우빈 훈련병 그 사망 사건인데요. 예. 뇌수막염으로 죽었습니다. 예. 타이레놀만 계속 처방해서 죽었거든요. 예. 육군훈련소에서 그 친구 사건 저희가 이제 폭로했어요. 폭로했고 그 이후로 모든 입대 장병들에게 뇌수막염 예방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일이셨던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군대 있을 때 그 뇌수막염 걸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담요 계속 두껍게 덮어주고 네, 그냥 네. 넘어갔거든요. 그 약 하나리면 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죽었죠. 그리고 학자금 대출 받은 친구들이 군 입대하면은 입대 기간 내내 이자가 부과돼요. 이것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예. 입대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지 않게끔 하는 것도 면제를 받게끔 해줬거든요. 예. 그리고 뭐 대표적인 거 윤일병 사망 사건. 예. 28사단이었죠. 28사단이죠. 제가 28사단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폭로해서 예. 세상에 알렸고 사실상 윤일병 사건 이후와 이전으로 대한민국 군대는 나뉜다고 저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짧게 한번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 윤일병 사건 이후하고 이전하고 왜 나뉘냐면요. 예. 이전에는 당사자가 저희 상담 전화 오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예. 근데 윤일병 사건 사망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당사자 이 상담 비율이 80-90%로 당사자 증가했거든요. 예. 그리고 병영 내에서도 이건 때리면 안 된다라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 윤일병 사망 사건 이후입니다. 전 국민이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요. 예. 그것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이 잘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계속 정착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상담 건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해마다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건 예. 이제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반증이고요. 두 번째, 스마트폰이 이제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8년 전부터 지급을 요구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군의 기밀주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든 게 기밀이 아닌 거죠. 네. 다 가혹행위 기밀이 아닙니다. 이런 그럼요. 것들이 네. 이제는 바깥으로 알려지게 된다라는 군수 내부의 인식 때문에 자체적인 인권 메커니즘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돌아가는 이유는 예. 대군이기 때문에 60만 대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단장은 열심히 노력해도 네네. 병력이 12,000명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단장 한 명이 12,000명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렇죠. 밑에 대대장들이 있고 연대장들이 있고 중대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사건 사고 발생해서 미온적 대처를 하거나 인권 메커니즘에 안 맞게 처리하면 이게 사고로 터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은 계속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시자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 같은. 그래야지만이 안팎이 같이 감시하면서 돌아가야 맞는 친구도 잘 안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병영 부조리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질문, 호기심 관계된 질문인데 하나만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인권센터는 군 내부 기관이 아니라 외부에서 감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군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군 인권센터를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는 접근을 거부하는 좀 그 싫어하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들의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알아내고 하셨나요? 굉장한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전화가 와요. 아, 그렇게 온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는 그 소장님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고, 실제 군인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매복을 해가면서 파악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실태 조사 갔을 때 그냥 실태 조사라는 게 뻔하잖아요. 설문지 갖고 와서 이렇게 돌리고 그냥 끝나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급적인 1박 2일 정도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저희가 왜 왔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이제 초소 나갈 때도 같이 나가서 어려운 게 뭐냐라고 얘기하고 매복도 같이 나가서 이렇게 실제적 군 생활을 하셨네요. 스킨십을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왔을 때 또 설문이야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왜 또 설문이야 그러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지 알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는
헌병에서도 하고요, 법무에서도 그렇죠. 하고, 기무에서도 맞아요. 하고, 감찰에서도 하고, 무지하게 많이 하죠.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설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거. 네네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이 설문이 왜 다르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건 5분 안에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면 쿡 찌르면 나오죠. 어떤 게 힘들다, 어떤 게 힘들다. 예. 네. 야, 그런 역시 그런 노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 그리고 제가 예. 그 병사들을 바라보는 입장은요, 예. 재소자 바라보는 입장하고 비슷했어요. 어떻게 해요? 갇혀 있잖아요. 제가 갔더니 매트리스가 예.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보다도 안 좋은 매트리스를 줘서 제가 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감옥에 있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대대장이 저한테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어떻게 재소자하고 비교할 수 있냐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재소자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예. 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건 사실관계니까. 예.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 인권에 대한 수준을 이 재소자보다는 훨씬 더 좋아야 된다. 재소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소자도 그렇죠. 인간으로서 기본적 처우는 받아야 되는데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간 사람은 우리의 헌법적인 그렇죠. 보호를 더 두텁게 받아야 되는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재소자들의 인권 수준의 눈높이에서 매섭게 좀 감시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쭉 그때 한 3,000명 넘는 숫자들 만났을 거예요. 병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재소자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인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들이지만 그래도 형벌을 받는 입장하고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벌에 준하는 어떤 그런 수준보다도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네. 저는 군대가 형벌로 인식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최소한 처음에 군인권센터가 접근해서 군의 어떤 제도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요. 예. 형벌 받는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제 잔재인데요. 예. 이 병사들을 조센징으로 예.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조센징 이 최하 계급이면 위에 이제 네. 일본 제국군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등 시민 처우 받는 것이 예. 결코 건강하지 않은 예. 것이다. 이렇게 배출된 국민은 그 맞습니다. 민주적 시민 의식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맞아요. 예. 매우 위험하죠.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 상상을 하고 저의 과거 이 기억들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그 군 생활에 저는 28.5개월 했어요. 저는 28.5개월 군 생활이 그 이후로 저의 어떤 그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팍 떨어져서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 군 생활에서의 어떤 그 당했던 충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사회에 나와서 보면은 그래도 군대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민 의식이 떨어져서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본인도 스스로가 이게 트라우마예요. 네, 왜냐하면 권인숙 교수가 학생들 상대로 조사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성들의 80~90%의 트라우마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당한 거. 근데 남성들의 90% 이상의 트라우마는 군대 다시 가는 꿈꾸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스스로 트라우마인데 이게 트라우마 극복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되게 센 척합니다. 나 군대 있을 때 말이야 축구 얘기하고 자꾸 군대 얘기하는 것이 그런 트라우마의 저는 트라우마라고 생각해요. 무의식적 치유를 하고 싶은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강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월급 인상 문제는 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 영장 없이 잡아간 영창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곧 폐지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점점 군대는 더 인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권이 잘 지켜지는 군대가 전투력도 저는 강하다. 저는 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 복무할 때부터 그걸 확신했었어요. 이렇게 인권을 찍어 누르고 사람을 삐처리해서도 관계없는데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 버려요. 그 군대에 가면은 삐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연 그 전투력이 향상이
될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인권센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론 보이는 곳에서 우리한테 이제 보도가 된 것도 많이 있지만 보도가 안 된 많은 부분에서도 이 한국 사회를 얼만큼 진일보 시켰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군인권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것들입니다. 군이 완벽한 문민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문민 통제를 받지 않는 군대는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 궁극주의 국가죠. 그리고 국민 통제를 못 받으면. 언제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번의 반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쿠데타가.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계엄령 문제를 계속 그 문제 문제도, 제기하는 게 예. 사람들이 아니 계엄령 문제하고 군인권하고 무슨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 진짜 한번 짚어주시죠. 계엄령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강력한 문민 통제를 받지 않고 네. 군이 문민 위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반인권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권 문제하고 계엄령이나 쿠데타 문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이제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 제가 물론 이제 뭐 듣고 싶었던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 사회에 참 그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2가지만 짧은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죠. 그러면 뭐 가기 전에 약간 이제 그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 군대 가서도 그 안에서 이제 뭐 많이 없어졌고 이제 진짜로 없어져야 되겠지만 실제로 인권 침해를 받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텐데, 만약에 그런 사례를 본인이 겪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러면은 군 인권센터라든가 여기에 뭐 어떤 그 신고라든가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군인권센터에 아미콜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미콜. 네. 02-7337-1119. 7337-1119. 네. 여기 저희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를 받고요. 네. 언제나 상담하시면 돼요. 익명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군에서 운영하는 전화는 익명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화를 어떻게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를 하셔도 되고 공중전화를 하셔도 되고. 예. 군에 있는 공중전화 혹은 휴대전화, 네. 군 내부에 있는 그 전화 말고 네, 이제 그렇게 네. 하시면은 완전 100% 익명으로 네. 상담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참 열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군인권센터 운영이 어떻게 이게 됩니까? 저희는 100% 후원금으로. 100% 후원금. 네. 그러니까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네. 대략 한 1,200명 정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예. 저희가 상근자가 지금 저 포함해서 7명이고요. 그래서 7명이 60만 대군을 감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시 잘 됩니까? 아직 많이 저희 힘들죠? 활동을 보면은 예. 그래도 이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글쎄, 높다고 보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그러다 보니까 상근자분들이 고생을 너무 하실 것 같아요. 7분이 네. 60만을 책임진다. 네. 그 다른 걸로는 도와드릴 수 없고, 그러면 정기 후원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정기 후원 말고도 이제 비정기 후원도 할 수 있죠. 저희 계좌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계좌를 우리가 이제 여기 자막에 근데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 후원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저희 계좌가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계좌. 네, 군인권센터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정기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시 후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 후원도 저희가 계좌이체가 있고 그 카드 결제도 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언제라도 자기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해외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방송을 해외에서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예, 페이팔을 저희가 열어놨기 때문에 예. 이번에 계엄령 터지고 나서 예. 해외에서는 왜 후원 못하냐 해서 저희가 페이팔 계좌를 열었더니 아. 해외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로 이제 군 장병들은 그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미콜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 군인을 이제 자녀로 둔 부모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뜻 있는 분들이 후원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후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바쁘신데 제가 어떻게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다방면으로 진짜 인권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어디 좁은 의미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이제 곳곳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토양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조수 소장님 바쁘신 시간에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기로 하고, 우린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뵈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드렸고 저희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